타인의 삶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돌보는 법. 공동 의존자 더 이상은 없다. 제6장 제시카 이야기. 태양이 찬란하게 빛나던 아름다운 어느 날, 나는 그를 만났다. 그러나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미쳐갔다. 한 알코올 중독자의 아내. 이 이야기는 제시카의 경험이다. 여기서는 그녀가 자신의 삶에 대해 직접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나는 커피를 마시면서 남은 집안일을 생각하며 부엌에 앉아 있었다. 설거지, 청소, 세탁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았다. 하지만 나는 시작조차 할 수 없었다. 생각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았다. 집안일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다. 이러한 상황은 내 삶과 똑같아 보였다. 이제는 익숙해진 피곤함이 나를 엄습해 왔다. 나는 침실로 향했다. 한때는 사치품이었던 낮잠이 이제는 내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어버렸다. 잠을 자는 것이야말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의욕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예전에는 지나칠 정도로 에너지가 넘쳤다. 그러나 지금은 매일 머리를 빗고 화장하는 것조차 귀찮다. 나는 종종 그런 소소한 일조차 할 여유가 없다. 나는 침대에 누워 깊은 잠에 빠졌다. 눈을 떴을 때 나에게 처음 드는 생각과 느낌은 괴로움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감정이 낯설지 않았다. 도대체 무엇이 나를 이토록 괴롭게 하는 것일까? 결혼 생활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살이 찢겨 나갈 것 같은 아픔을 느꼈다. 그것 때문일까? 사랑은 거짓말과 술 마시는 일, 실망, 그리고 재정적 문제들 때문에 사라져 갔고 내 안에서도 소멸되었다. 아니면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인 남편에게 뼛속 깊이 사무친 원한이 나를 괴롭히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내가 그토록 신뢰하고 믿었던 신이 이 지경이 되도록 나를 내팽개쳐 버렸다는 배신감 때문에 내가 절망한 것일까? 이도저도 아니면 다른 모든 감정들 속에 섞여 들어간 두려움, 무력감, 그리고 자포자기의 감정 덩어리가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일까? 빌어먹을 남편, 술은 왜 그렇게 퍼마셔 대는지, 왜 진작 술을 끊지 못했는지, 거짓말을 왜 그렇게 해댔는지, 내가 사랑했던 만큼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았는지, 내가 그나마 뒤치다꺼리 했던 그때라도 술 마시고 거짓말하는 짓을 그만두었더라면 나는
알코올 중독자와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이다. 나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 매우 신중했다. 하지만 정말 대단한 선택이었다. 남편의 음주 문제는 신혼여행지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다. 첫날 밤 남편은 늦게 호텔을 나가 다음날 아침 6시 30분이 되어서야 돌아왔다. 왜 그때 깨닫지 못했을까? 돌이켜보면 그것은 뚜렷한 조짐이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아니야. 그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야. 그는 아니라고. 나는 계속해서 부인했다. 나는 그의 거짓말을 믿었다. 그리고 나의 거짓말도 믿었다. 왜 나는 남편을 떠나지도 이혼하지도 못했을까? 죄책감, 두려움, 결단력 부족, 우유부단함 때문이었다. 게다가 전에 나는 남편을 떠난 적이 있었다. 그 시기에 내가 고작 했던 일이라곤 우울한 날들을 보내며 남편을 생각하고 재정 문제를 걱정한 것 뿐이었다. 저주받을 내 운명이여. 시계를 보았다. 3시 15분 전이다. 곧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남편이 저녁 먹을 생각을 하며 집에 돌아올 것이다. 집안 일들을 하나도 하지 못했다. 정말 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것은 순전히 남편 때문이다. 남편 때문. 갑자기 감정이 들끓어 올랐다. 남편은 오늘 정말로 일을 했을까? 어쩌면 점심시간에 다른 여자를 만났을지도 모른다.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진 것은 아닐까? 어쩌면 술을 마시려고 일찍 퇴근했을 수도 있다. 직장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가 언제까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다음 주, 다음 달, 그 다음에는 언제나 그랬듯 그만두거나 해고당하겠지. 전화벨이 내 불안에 회방을 놓으며 울려댔다. 친하게 지내는 옆집 아주머니였다.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나는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내일 아라논에 갈 건데 함께 가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아라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다. 아라논은 알코올 중독자와 결혼한 배우자들의 모임이었다. 그저 그런 여자들이 남편의 음주에 대해 심각하게 이야기하면서 남편을 용서하고 남편을 도와줄 자잘한 방법들을 생각하며 떼지어 모여있는 모습이 내 마음속에 그려졌다. 그래요, 한번 가볼게요. 나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다. 그리고는 다시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라고 나의 상황을 설명했다. 분노가 일었다.
그 뒤로 대화가 지속되었지만 그녀의 나머지 이야기는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당연히 나는 아라논에 가고 싶지 않았다. 나는 지금까지 남편을 돕고 또 도왔다. 이미 남편에게 할 만큼 했잖아. 내가 뭔가를 더 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생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그 어떤 욕구조차 채울 수 없는 이 밑빠진 구덩이 같은 결혼 생활을 위해 계속 무언가를 더 퍼넣어야 한다는 말에 거칠게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꼈던 것이다. 나는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과 내가 맺은 인간관계의 성공과 실패에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현실에 진절머리가 났다. 나는 속으로 욕했다. 문제는 남편에게 있어. 그에게 해결하라고 해. 제발 나를 그만 내버려둬. 내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 남편이 좋아지면 나도 좋아질 테니까. 나는 전화를 끊고 누군가에게 질질 끌려가듯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부엌으로 갔다. 어쨌든 나는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다. 나는 술을 마시지도 않고 마약도 하지 않으며 직장에서 쫓겨난 적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거나 그들을 속이지도 않았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가족을 지켰다. 나는 빠듯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출을 책임지면서 가정을 꾸려왔고 알코올 중독자와 결혼한 후에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 상황들 속에서도 내 자리를 지켜왔다. 가장 끔찍했던 순간들을 혼자서 견뎠고 잦은 병치레를 할 정도로 걱정하며 살아왔다. 나 스스로 이런 생각들을 했다. 아니야, 나는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오히려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일들에 대해 책임을 지며 살아왔어. 내게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 나는 그저 내 일상의 일들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모임 같은 것에 참석할 필요가 뭐가 있어. 만약 내가 집안일을 팽개치고 외출한다면 죄책감만 느낄 뿐이야. 더 이상 내가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신도 알고 있어. 나는 내일 다시 일어날 거고 예전처럼 바쁘게 살아가겠지. 내일이 되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거야. 아이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아이들에게 소리를 질러대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 그 모습은 아이들에게도 나에게도 익숙한 일이었다. 남편은 태평하고 좋은 사람이었다. 나만 몹쓸 년이었다. 나름 사근사근하게 보이려고 애도 써봤지만 쉽지 않았다. 분노가 수면 아래 항상 잠복해 있었다.
오랫동안 너무 많이 참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떤 것에도 참을 마음이 없었고 참을 수도 없었다. 나는 항상 방어적이었고 싸우듯이 살고 있는 것 같았다. 나중에야 나는 그 모습이 나의 실제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았다.